네, 안녕하세요. 네, 7시가 되어서 지구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구법 강좌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시간입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선에서 근무하는 이근옥 변호사입니다. 네,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구법 강좌는 다들 아시다시피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또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강좌입니다. 네, 줌 접속 기록을 통해서 출석을 체크하게 되고 접속하신 시간만큼 변호사 연수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 회의창에서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안내드린 링크로 재접속하시면 저희가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강좌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지구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강좌입니다. 그래서 강의 신청을 하실 때 소속 직책란에 변호사임을 기입하지 않으신 변호사님들께서는 소속 직책을 변호사라는 회신을 주시면 변협 연수를 위한 출석 체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으로도 이 공지사항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최선우 변호사님이십니다. 최선우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22기를 졸업하시고 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셨으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또 한국 토마스 베리협회 총무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우 변호사님께서는 지구법사적 지구를 위한 법학의 저자 중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그러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선호 변호사입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된 거죠? 네. 예. 처음 하시면. 네. 클릭하시고. 예. 예, 됐네요. 예. 예, 코로나19로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코로나가 없었다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는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확진자 수가 2만 6천여 명, 사망자 수가 460여 명에 달합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신종 인플루엔자 이들 질병의 공동점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병원체가 상호 전파돼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옮겨진 바이러스 변종이,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거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박쥐 등에서 유래한 인수공통 감염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 손실이 커지면서 사람과 동물,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른바 원헬스 관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사람에게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72% 이상이 야생동물에서 유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카, 라사열 바이러스 등 10대 감염병이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증가와 산업화, 육식 소비 증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도시 인구 밀집도가 높아졌고 육식 소비 증가는 대규모 밀집 농가 형태를 낳았습니다. 산림을 벌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숲속에 살던 박쥐나 뱀 등이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온도와 강수량, 습도가 달라지면 동물들의 서식지나 번식 행태 등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감염병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위기와 멸종입니다. 감염병은 당장 어려움이 크지만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어떤 식으로든지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시스템에 생긴 변화는 그 규모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금방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세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관련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 제작해서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세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인류세 학자들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앵글로 유럽 사회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자연은 종말을 맞고 새로운 인간 자연 하이브리드가 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성이나 조화가 아니라 복잡성과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존재론적 이론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개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술대와 생태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생태 문명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법학 분야에서도 인간 법학에서 지구 법학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간 법학에서 지구 법학으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학과 거버넌스 체계에서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직면한 지질학적 변환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능할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코막 컬리넌이 지구법학에 따른 인간종의 법체계로서 처음 제안한 야생의 법을 소개하고 도덕경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의 자발성을 본받는다라는 구절에 맞추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ppm으로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시베리아 최고 기온은 38도에 달했고 이상고온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남한 면적의 10분의 1이 불탔습니다. 화재가 계속되면서 한 달 만에 5,9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됐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얼음 속에 갇혀있던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까지 배출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독일 등 다국적 연구진이 1월부터 6월까지 시베리아 기후를 연구한 결과 이번 무더위는 8만 년 만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폭염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폭염 가능성을 600배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온실가스가 아니었다면 시베리아의 올해 기온이 최소 2도 이상 낮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탓이 아니고서는 시베리아의 폭염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호주 남부를 휩쓴 산불로 코알라, 원뱃 등 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불 당시 화상을 입은 코알라,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등 야생동물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약 30억 마리에 달하는 호주 야생동물이 산불 영향으로 죽거나 다쳤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포유류 약 1억 4,300만 마리, 파충류 약 24억 6천만 마리, 조류 약 1억 8천만 마리, 양서류 약 5,100만 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무척추동물, 물고기, 거북 등이 입은 피해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호주에서 유난히 심각한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호주 남부가 건조해졌고 더 심한 산불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걸치는 9, 10월 기간에 매년 대형 산불이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3월경부터 건기가 시작되어 약 6 내지 8개월에 걸쳐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씨가 지속되는 데다가
기온이 높은 건조한 여름을 거치면서 산의 초목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타기 좋은 장작 비슷한 상태가 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실화, 방화, 자연발화 등으로 일단 한번 불이 나면 말라붙은 초목들의 삽시간에 옮겨붙어서 수습이 불가능한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와 피해가 갈수록 커져서 매년 그해 산불이 최악이라고 언급되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경부터 중국 남부에서 시작돼서 중부와 북부까지 걸쳐 일어난 엄청난 폭우는 장시성, 안휘성,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폭우는 수개월간 지속돼 산샤댐의 수위가 한계 수위에 근접했고 추어강의 제방 2개를 폭파해야 했습니다. 이런 홍수로 인해서 6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폭우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서태평양 상공의 아열대성 고기압과 찬강 유역의 찬 공기가 만나서 지속적인 폭우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1961년부터 2018년까지 극도로 심각한 강우, 즉 폭우의 발생 빈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60년 동안 연중 폭우가 내린 날은 10년에 3.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진 1999년 중반부터는 폭우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 숭렌추는 단일 기상이변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는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의 규모는 가속도가 붙었고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8월 스웨덴 의회 밖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후행동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 관련 동맹휴학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공감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2018년 11월에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단체가 결성됐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140만 명이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하루 동맹휴학이 조직되었고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하루 동맹휴학에는 125개 국가에서 15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른바 기후운동의 나비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약 100여 명의 청소년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맹휴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미래 세대가 아니라 바로 현 세대이고 현재의 기후위기가 지속되면 멸종위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2019년 9월 23일부터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젊은이들은 2019년 9월 21일, 작년 9월 21일이죠. 다시 글로벌 기후 파업에 나섰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은 또 올해 3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정부가 2016년 5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생명권, 행복주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현상은 이제 멸종입니다. 그 5억여 년 전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한 이래 5차례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5억여 년 전에 지구
생명 출현은 뭐 38억 년 전쯤 되는데요. 5억 년 전에 이제 대규모 어떤 캄브리아계 폭발로 다세포 생물들이 엄청나게 출현을 했었는데 그 후에 멸종이 지금 여기 PPT에 있는 것처럼 큰 멸종이 5차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건 4억 4천만 년 내지 4억 5천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 실루리아계 멸종이 있었고 그 후에 대봉기말 멸종, 페른기 트라이아스기 멸종,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멸종 있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공룡 멸종으로 잘 알려진 백악기 3기 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제6의 대멸종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PPT에서도 보시다시피 최근의 멸종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멸종은 과거와 달리 소행성 충돌이나 지각변동 등 자연적 원인이 아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에 의한 재앙이라고 합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 산림 파괴 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인간만 살아남는 고립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생물이 사라지는 규모는 앞선 대멸종기들에 비견할 만합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멸종이 진행되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 1000배가량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인류에 의해 제6의 대멸종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는 생태학자 폴 에를히 등은 2020년 미 국립학술원 회고에 실린 논문에서 최신의 자료로 재평가한 결과 멸종 속도는 당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며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의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PPT 화면은 네이처 2015년도 네이처 표지고요. 그 옆에가 내용인데요. 학계 일부에서는 지질학적 시대 구분에서 신생대 사기, 충족세라고도 하고 홀로세라고도 합니다만 제4기가 끝나고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인류세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관측되는 6번째 대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환경 파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멸종 연대기의 저자 피터 브레너는 대멸종의 원인으로 이산화탄소를 꼽습니다. 지구가 경험한 5번의 대멸종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그 중심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 등으로 갑자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와 해양으로 주입되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결국은 생명체 멸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는 해마다 화산보다 100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는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가 암석풍화와 해양순환을 통해 따라잡는 능력을 한참 추월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도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동식물종의 8분의 1인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동식물 서식지가 될 숲은 2000년 이후 해마다 650만 헥타르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는 운 좋게도 5번의 대멸종을 겪고도 지구가 살아남았기에 인류가 발전했지만 인류의 지나친 자신감이 파괴적인 효과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인류세는 지질학적 연대를 지칭하는 비공식적 용어로 인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류를 의미하는 엔트로포스의 씬이라는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씬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생물 물리적 변화, 즉 그 지구상 45억 년 역사에서 인간과 전혀 관련 없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질학에서 고안된 명명법인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미사입니다. 지질학 분야에서 중신세, 미오세라고 하고요. 홍적세, 플레이스토세 이렇게 붙이는 뒤에 이런 같은 기술 용어는 내인성 및 외인성 자연의 힘에 의해 야기된
행성적 변화와 안정에 특별한 단계를 서술합니다. 예를 들면 공룡의 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행성 충돌이 그러한 힘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대기화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파울 크리천은 2000년 2월 국제직권생물권 프로그램 회의에서 충적세, 홀로세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인류세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크리천과 생물학자인 유진 스토머에 의해서 제기된 인류세 개념은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널리 인용되고 있지만 국제지질과학연맹으로부터는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세 개념이 등장하자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층서명과 달리 인류세는 그 속에 함축된 의미가 지질학 범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인류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인문사회적 요소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세 개념이 등장한 2000년에 파월 크리처는 국제직권생물권 프로그램의 부의장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6년 설립 시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분야와 국가를 아우르는 지구학자들을 모아서 전체 지구 시스템에 관한 통합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통합된 실체로서의 지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크리천의 신조어는 이 프로그램의 과학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천이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1980년부터 여러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로 나온 개념이 이 인류세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국제직권생물권 프로그램은 2002년에 지구 전체 변화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간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계 단체와 합쳐서 지구 시스템 과학 파트너십이라는 걸 만들어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2015년에 종료돼서 현재는 국제지질과학연맹이 그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 기후과학자인 윌 스테픈 등은 모든 지구 하위 시스템에 걸친 환경 안정성과 변화의 증거를 자연적이고 인위적으로 변경된 지구 시스템 개념과 연결했습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행성과 자연이 지배하는 행성을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중간에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인용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변화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상호작용하며 종종 속도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그것은 모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육지, 해안지대, 대기 및 대양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인류는 자연의 위대한 힘에 필적하고 심지어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구 시스템은 현재 지질학 역사의 새로운 시대인 인류세로 가장 잘 알려진 유사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2005년 영국의 지질학자인 얀 잘라시에비츠가 인류세 개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기과학자나 이런 시스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인류세 개념을 내놨는데 드디어 이제 지질학 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잘라시에비츠 등의 노력으로 2009년에 국제지질학연맹 국제층서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인류세 워킹그룹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 그룹에는 지질학자들뿐 아니라 크리천, 스테픈 등 지구 시스템 그룹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인류세 시작에 가능한 층서 표식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지금 형성 중인 잠재적인 지질 시대, 즉 인류세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2015년과 2016년에 이들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1945년 직후의 기간을 인류세의 잠재적 기점으로 간주할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량 살상무기 실험에서 인간 방사능 핵종, 즉 낙진이 대량으로 퇴적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전 지구적인 인위적 변화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층서위원회는 2016년에 인류세의 지질시대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2018년 7월에 어떤 선언을 했냐면 우리가 지난 4200년 동안 새로운 지질연대인 메갈라야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현재의 충적세 안에 이 새로운 시기를 마련하고 인류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메갈라야기는 4200년 전 해양 대기 순환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대규모 가뭄과 함께 시작됐다고 하고 극심한 지구 온난화가 이미 4200년 전에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고대 인류 문명에 큰 변화가 있었고 유사한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요.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지금 현대 인류의 근대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의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온난화가 이미 4200년 전에 시작이 됐고 말하자면 지금 최근의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좀 생긴 거죠. 그에 따라서 충적세는 마지막 빙하기 또는 빙기가 끝난 1만 1000년 전부터 그린란드기 이렇게 또 8300년 전부터 노스그리기 4200년 전부터 메갈라야기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메갈라야기 개념이 2012년 예일대 고고학자인 하비바이스에 의해서 학술지에 처음 제기된 이후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만에 이걸 인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는 거죠. 4200년 전의 기후변화가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몰고 올 만큼 지속적이고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층서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인류세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거대한 가속 그리고 지구위험 한계선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이 그래프가 거대한 가속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거대한 가속이라는 것은 국제집권 생물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지구에 미친 영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지구 시스템 지표 12개. 보면 여기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지구 시스템 지표 12개고요. 좌측에 사회경제적 지표 12개, 이렇게 24개 글로벌 지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1950년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경제적 활동의 급격한 상승과 지구 시스템상의 급격한 변화, 이걸 개념한 것이 거대한 가속입니다. 윌 스테프는 2004년에 제시됐던 거대한 가속 그래프를 2015년에 이제 업데이트를 다시 했는데 사회경제적 지표 중에서 2개는 이제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외했고 이 그래프들은 지구 시스템 추세와 사회경제적 추세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1950년부터 2010년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인구가 거의 3배로 늘었고요. 실질 GDP는 7배, 담수 사용량이 3배 이상, 에너지 사용은 4배, 비료 사용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모든 그 발전은 이게 억겁의 세월 동안 태양 에너지를 축적한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온실가스를 지구에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5% 증가했고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속도가 약 20 내지 25배 빨라졌고 21세기 말에 이 상태로 계속하면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구위험 한계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영역들을 지구 시스템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 이상의 지구위험 한계선을 침범하게 되면 지금 9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요거 설명을 하면요. 요게 이렇게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안전선인데요. 지금 요 4개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은 이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침범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빨간 부분은 이제 고위험 부분이고, 이렇게 물음표 쳐 있는 부분은 아직 여기는 이제 측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4개가 침범이 돼 있고 3개는 아직 괜찮은 양호한 상태고요. 2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 이상 이 지구 위험 한계선을 침범하면 이 환경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대륙 또는 전체 지구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재앙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과학적 분석이 이런 패러다임 제시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2009년에 요한 록스트롬과 윌 스테픈을 비롯한 환경과학자, 지구과학자들이 처음 제안한 개념이고요. 이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과학계, 민간 부분이 지켜야 할 필수 전제 조건을 정의하고자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구위험 한계선에서는 인류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과 함께 인류가 지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제시된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때는 총 9개 한계선 중에 2개가 침범된 상태였고 다른 한계선들 역시 좀 무너질 위험성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정도였는데 윌 스테픈 등이 2015년에 발표를 한 논문에서 9개 한계선 중에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절반에 가까운 4개, 즉 기후변화, 생물권 온전성, 다시 말해서 생물 다양성 부분하고 생물 지구화 흐름, 인과 질소 순환이 지금 다 이렇게 침범되어 있죠. 그리고 토지 변화 영역에서 한계선이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인류세 과학 특징은 여러 형태로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인위적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학이 과학계 외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년 전만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생 인류는 이제 실험실이나 농장 또는 심지어 생태계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행성 규모에서 되돌릴 수 없게 자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자연이 무엇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정도의 이제 힘을 갖게 됐어요. 현대 인간은 이제 지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외부 힘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 인류세 개념입니다. 일찍이 1989년에 환경운동가인 빌 맥키벤은 자연의 종말을 한탄한 바 있습니다. 많은 인류세 과학자들은 그들 연구의 중요한 과학 외적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인류세의 정확한 시작 연대 설정에 몰두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질문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제기하는데 비과학자들이 인류세 과학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역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관한 일련의 판단은 자연의 본질에 대한 믿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자연이냐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행성 변화의 증거는 무의미합니다. 무엇이 자연인지 그 존재론적인 정의가 있어야 자연적이지 않은 것이 정의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믿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지구의 관계가 어땠으면 또 어떠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지구 역사는 영원한 변화의 역사입니다. 지질학적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행성 규모에서 자연은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과 현상을 거쳐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세를 지구 자연 역사의 종말이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정확히 무엇이 끝났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지구적 자연을 질적으로 새롭거나 또는 적어도 새로운 사회적 영향을 생성하는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고려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배적인 서구 문명에서 인간 사회와 자연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의미론적인 의미에서 자연은 존재론적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많은 의미는 인간의 인식, 의견 또는 신념에 관계없이 실제한다. 우리 인식과 상관없이 실제한다.
라고 믿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앵글로 유럽 사회에서 자연은 4가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러한 의미는 생물학 그리고 또 생물학 또는 물질, 인종, 환경, 유전자 같은 단어에 이게 자주가 첨부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자연은 인간이 아닌 세상, 특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거나 이게 넘어갔다. 이게 넘어갔죠? 앞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이거요?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좌측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좌측부터 첫 번째 자연은 인간이 아닌 세계, 특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거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즉 자연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자연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생물학적 실체로서의 인간과 진화 역사의 산물을 포함한 전체 물리적 세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언가 본질적인 특성 또는 정의하는 속성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걷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있고요. 이 세 번째 의미는 앞에 두 가지 의미를 횡단하면서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 본성을 단일 범주 공간으로 가져온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또는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권력 또는 힘, 예컨대 어떤 중력이라든지 에너지 보존, 인간 DNA에 포함된 지시 또는 코리올리 효과, 이게 물이 돌아가는 거죠. 지구 자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각각 외부 자연, 보편적 자연, 내재 자연, 상위 자연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의 어떤 차이점이 조금씩 개념상 있지만 그런데도 공통적인 의미론적 분모가 있다면 자연이 인간행위의 부재로 정의되거나 또는 인간행위자가 자연적인 과정과 현상을 변경한 후에 이제 남아있거나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 활동의 결과가 아닌 그 바깥 세상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고 정의상 사회적이지 않은 것, 비사회적인 것, 이런 것이 이제 자연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원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럽 계몽주의 이후 과학은 자연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는 어떤 윈도우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회에서 자연을 볼 때 과학을 통해 보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학이 분자에서 우주 규모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존재론적인 실제를 드러낼 수 있는 인신론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것이 현대 그 양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서로 관찰자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의 관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특히 법학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관점에서 또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이게 정치법학도 그 경제학도 좀 되게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법학만큼이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자연의 개념을 아직도 이제 고집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맥락에서 인류세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 변화의 증거를 4가지 의미 모두에서 새로운 어떤 인간 자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한계선이 무너지고 하면서 이게 인간과 자연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인간이 어떤 세상의 어떤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 자연 하이브리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어 보이고 충족세 기준수는 획기적 변화에 맞먹는 자연적 기준점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 과정, 원인, 결과 및 피드백이 지구 구성 하위 시스템 특성을 함께 지배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최근의 기간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고요. 오늘날 지구 시스템은 더 이상 인간 사회 외부에 있지 않고
시스템 어느 부분도 영향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영향받고 또 새로운 운영 상태로 이동함에 따라 지난 1700년의 내재적 특성을 자연히 잃었고 그 상태에서 상위 인간의 영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의 한계치를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 한계치를 넘은 것은 이런 것은 바로 앞세기에 있었던 일이다. 20세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 자연, 외부 자연, 보편적 자연, 내재 자연, 상위 자연이 모두 다 이제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고 침범이 돼서 변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행성 규모에서 자연적이지 않은 새로운 생물 분리적 행위자가 즉 인간이 이제 지구 시스템의 하위에 포함되기보다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 조작 유기체나 인공 습지대 이런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자연 이원론은 이제 완전히 손상이 됐고요. 새로운 하이브리드 세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세 과학은 적어도 자연으로 표시된 영역이 모든 시공간적 규모에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다 온건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온전하게 아주 온건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고 생동감 있는 자연이 지속되더라도 증간의 인간의 영향에 적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연이 이제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본 자연의 네 가지 의미가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구분돼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따져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구의 어떤 기존의 어떤 하위 시스템들, 암석권, 대기권, 수권, 생물권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변경되기 전에 지구 시스템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인류세 과학자들의 논문에서는 자연, 환경, 지구, 행성 등의 단어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지구적 자연의 종말은 자연의 각 차원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자연에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윌 스테프는 지구가 광범위한 인간의 압력 때문에 진화의 세 번째 근본적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스테프는 자연적 변동성이 아닌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인류세 워킹 그룹의 과학자들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변화가 너무 광범위해서 생물권이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이 중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로서 또 인간 영향력의 영역을 넘어서는 총체로서 내재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상위 권력으로서 자연의 지위는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분명히 논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성이나 조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순하고 조화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하고 또 이렇게 분화하는 그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존재론적 이론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질적 변화된 존재론적 주장은 인문학, 사회가 그리고 녹색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은 나침반의 모든 지점에서 점점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앵글로 유럽 사회의 전통적 자연 개념은 이제 구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만약에 경계를 넘고 임계점을 지나치면 변화는 크고 갑작스러울 것이다. 사실은 인간이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비인간 존재들의 자율성, 어떤 또 이들에 대한 대행, 에이전시,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대행,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또 사회가 미래의 지구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방법에 대한 조직적, 기술적, 분배적 및 시간적 질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은 대다수의 다른 인간 노력보다 편견과 오류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인간 자연의 하이브리드로서의 새로운 존재론적 이론론이 제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것을 보면서 이런 논의들을 좀 제가 찾아보면서 좀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론론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이론론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원론이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해한 바로 좀 거칠게 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인간 사회 외부에 있던 자연이 인간 활동 영향으로 인간 사회에 거의 흡수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이브리드 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 외부의 자연이 소멸하고 변형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이것이 이론론인가? 뭐 이런 약간 좀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좋은 인류세 뭐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저로서는 공감하기 힘들었고요. 시간을 좀 거꾸로 돌리거나 현대 과학 기술을 이렇게 버리자 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 지구 그리고 구성원들의 공존과 진화라는 입장에서 생태적으로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역할을 이렇게 모색해야 된다 이런 관점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강의 준비 중에 저는 처음에 이제 인류세를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할 때하고 다르게 이게 다음 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분을 설명을 조금 넣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요 의문 제기는 저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류세 과학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제 어쨌든 미래의 지구의 복잡한 전체 생명체계가 점점 더 인간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류세 과학은 우리가 신생대 안에서 제4기, 즉 충족세를 마치고 인류세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생대를 끝장낸 대멸종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는 제6의 대멸종 현상에 비춰보면 지금의 변화가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큰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의 번성이 시작된 현생루대 안에서 지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신생대 안에서의 그 다음 충족세 다음에 인류세가 아니고 네 번째 생물학적 시기, 다시 말해서 신생대 다음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 토마스 베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길은 그 다음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토마스 베리가 제시했던 그 길인데 첫 번째는 지금 첨단 기술 문명으로 가는 기술대고요. 두 번째는 생태 문명으로 가는 생태대입니다. 현대 산업 문명은 16세기 유럽에 시작된 근대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과학과 기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인류는 자연을 기계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새 기술 습득을 하자 과거에 버거웠던 자연의 도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까지 굉장히 자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뭐 힘들게 우리 조선 시대를 봐도 호랑이한테 많은 사람들이 호환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이 힘을 갖게 되자마자 호랑이들을 제거하죠. 그런 식으로 자연을 제거하는 겁니다. 인간이 편안해지기 위해서겠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어떻게 보면 아주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유린하는 결과를 낳았고 자연으로 표시된 영역은 시공간적 규모에서 빠르게 축소됐습니다. 1만 년 전에 척추동물 가운데 인간하고 가축은 0.1%였다고 합니다. 99.9%가 야생동물이었는데 지금은 척추동물 가운데 97%가 인간과 가축이고 야생동물이 3%예요. 우리는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료들의 목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문명의 주류는 아직까지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과학과 기술은 나노기술, 유전공학이나 인공지능 같은 특별한 능력으로
그거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지구는 인간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지구를 위한 창조적인 존재 양식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어떤 이런 내용의 성취감, 또 돌이킬 수 없는 신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많은 분야들이 과학기술을 최첨단으로 발전시켜서 환경 파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멸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거대 경제를 통한 협력 구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계속 성장해서 협력 구축을 해가면 만물의 질서에 대한 더 큰 통제를 우리가 형성함으로써 우리 어떤 이 신생대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 길이 첨단 기술 문명, 즉 기술대를 지향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포스트 네이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접했고요. 포스트 내추럴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거에서 조금 설명하면 기술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트 내추럴리즘은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유전이 되게 변경된 유기체의 기원, 서식지와 진화, 인류의 문명과 생물공학이 진화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인류는 행성 지구의 식물상 그리고 동물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대세가 될 유전자 조작은 우리 자신의 생물 조건과 진화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 인류의 지문과 족적이 미치지 않은 자연은 거의 없습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우리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생물을 선택적으로 교배하고 또 종들의 유전자 구성을 바꿔왔죠. 오늘날의 유전자 변형 기술은 이 관행을 가속화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분류학상 여러 집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에 미친 영향은 그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수단이 새로이 등장하였고 생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우리 능력에 보폭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 노벨 화학상인가요? 그 유전자 편집 기술 받았죠. 유전자 편집 기술 덕분에 특정 유전자를 자연 개체군 전체에 퍼뜨릴 수도 있고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생물을 합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공학은 새로운 형태로 유전자 정보를 이전, 창조, 물려줄 수 있습니다. 포스트 내추럴리즘은 전형적인 기술대 사고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예술 분야에 반영이 되는데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상상하는 미래에서는 대량 생산된 인간과 동물을 기업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도나 해러웨이는 그린 트랜스휴머니즘을 옹호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직접 바뀌는 방식으로 동물과 식물과 병합합니다. 영화 어나이얼레이션에서는 신비로운 심어, 어른거림, 일렁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속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면 인간과 자연의 유전자가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의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철학자 티모시 모터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어두움과 기이함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를 어두운 생태학, 닥 에컬로지라고도 설명하는데 인류의 자연세계 조작 변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참극이기도 하다면서 그 양상을 탐구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과정철학은 유전자 유동과 미래 확산 같은 모든 것과 그 경로가 끝없는 변화에 처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인류가 다른 모든 것과 얽히고 설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끊임없는 물질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류가 장기적으로 자연을 계속 조작하는 경로를 밟는다면 미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는 순환적으로 기능하는 양식뿐만 아니라 순환을 했죠. 과거의 시간이. 비가역적이고 연계적인 변형의 양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진화론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구는 단 한 번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구는 영원히 반복되지만 어느 한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런 한계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구 위험 한계선이 보여주듯이
그 한계들이 지금 침범되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지금 고의적으로 지구의 어떤 신생대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광채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열대우림 파괴, 생물종 학살을 넘어서 석유화학 산업으로 지구의 화학적 균형이 교란되고요. 유전공학으로 지구 생명체 유전자 구성이 이상하게 조작되고 핵산업으로 지구의 방사능 물질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존의 가장 즐겁고 창조적인 많은 측면을 상실했습니다. 지구가 쉽게 회복하는 자연 어떤 강한 재생력을 갖고 있다 해도 지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재생시킬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지구의 계절도 사라질 수 있고 동물종, 식물종도 사라질 수 있고 이 우주에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무자비한 거죠. 따라서 첨단 과학기술만으로 환경 문제와 멸종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상업적, 산업적 신화는 깨져야 합니다. 아니, 이들은 지구의 건강 회복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자원으로 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인간만 안전하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우리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하는 책이 있었죠. 여기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생대를 벗어나고 있는 이 전환 국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지구의 성스러운 차원을 의식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스러운 세계의 생존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PPT 화면에 두 개의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하나는 지구고 하나는 달입니다. 우리가 달과 같은 환경에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식은 달의 풍경을 반영하겠죠. 그리고 우리 상상력은 달처럼 황폐해지겠죠. 우리 감각은 달처럼 무뎌지겠죠. 우리 지성은 달처럼 텅 비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어떤 상상력과 감각과 지성과 창조력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에 살기 때문 아닌가요? 지구 위에서 서로의 삶을 향상시키는 인간 존재의 확립, 그것을 도와주는 일이 생태 문명, 생태대의 포괄적인 목적입니다. 생태대란 인간이 지구 공동체 참여 구성원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일은 즉시 실현될 수 없을 것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수용 가능한 한계 안에서 실현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 양식은 점차 퇴화할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 모두가 겪는 이 퇴화, 이것은 직접적인 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일은 지구 약탈의 감소라기보다도 이런 지독한 행위를 낳게 하는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과업은 지구 황폐화 시대로부터 인간과 지구가 상호 유익했던 이전 시대로 가치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황폐화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다른 존재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채 모든 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은 단지 인간이 이용할 때만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리에서는 인간이 아닌 존재는 전적으로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잘 보십시오. 뭐 향유, 뭐 또 이용,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식으로 보는 바닥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는 정치적, 경제적, 지성적, 종교적 체제에 해당하는 정부, 기업, 대학, 종교라는 인간의 네 가지 근본적인 체제가 공유하는 태도입니다. 이 네 가지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치, 경제, 또 교육, 종교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네 가지 체제 모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든 아니든 모든 것은 지구의 구성원이고 그들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통합된 지구 공동체가 있을 뿐입니다. 지구 공동체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역할, 존엄성, 자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걸쳐 모든 존재는 자신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절대적인 방식으로 지구를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절대적인가요?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대한 과학은 근대 산업 문명을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양식에서 자유로운 존재 양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힘들이 이 역할을 수행할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바로 그 힘, 그것이 처음에 태초에 우주를 창발하게 한 그 힘이겠죠. 빅뱅을 만들어낸 그 힘이 우리를 보살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과할 특별한 역할은 종말의 신생대로부터 부상하는 생태대로의 과도기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계획을 바꿔놓을 위대한 과업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생명 파괴 현상 앞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선 지배적인 문화에 내면화되어 있는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지구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번성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돼서 살 수 있다. 환경과 분리돼서 살 수 있다. 지구와 분리돼서 살 수 있다는 자립성이 신화입니다. 양자 이론에 기초한 새로운 물리학이 근대 과학의 환원주의적 분석을 전복시켰음에도 인간의 법체계는 여전히 자연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우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 기초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신념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어지고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은 자연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 인간만의 세상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배사회의 인간중심주의는 법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법은 한 사회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지만 현상유지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이 일단 법으로 전환돼서 일단 견고해지면 이 변화에 있어서 어떤 지체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사회에 대한 전망이 마치 벽에 걸린 그림의 틀처럼 법과 정치 체계의 범위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데카르트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인간의 법체계는 법의 더 넓은 맥락인 지구체계와의 연결성 또는 연속성을 잊은 채 법의 원천인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타성을 극복하고 현대 시스템적이고 통합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법학과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 방향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기능하는 방식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구법학은 인간은 더 광범위한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고 그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은 지구 전체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철학이다.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되어 있더라고요. 2001년 4월 가이아 재단은 미국 버지니아 에어리 센터에서 제1회 지구법학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에서 토마스 베리와 앤드루 킴브렐 등이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을 이해하고 에얼리 원칙이라고 알려진 지구법학의 원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토론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구법학의 10원칙 이런 게 나왔는데요. 지구법학은 1999년 그 토마스 베리가 지구공동체 전체 복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법적 질서, 경제 및 산업세계, 교육, 종교 이렇게 4가지 제도적 영역에서 근본적인 재조직을 요구를 하는 위대한 과업을 출간했을 때 발화했다고 합니다.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 지난 10월 12일 박태영 교수님께서 상세히 강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변호사 코마 컬리넌 2001년 아까 말씀드린 에얼리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한 뒤에 그 토마스 베리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서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본인이 이제 지구법학에 관해서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서
야생의 법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저희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야생의 법이라는 용어는 이제 코마컬리는 이 책에서 처음 쓴 겁니다. 그 야생의 법은 지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행성 지구와 지속적인 공진화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야생의 법은 지구법학에 따른 인간종의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법의 한 분야 내지 법의 모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민법, 상법, 뭐 환경법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접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이 관심을 갖는 주제의 본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체계는 그것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적어도 조응해야 합니다. 인간의 법 체계는 지구 체계 내에 존재하죠. 지구 체계는 우주 일부입니다. 그러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지구 안에서 기능하는 인간이 속해 있는 지구 안에서 기능하는 인간의 법 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려면 인간 세계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지구에서 안에서 기능하는 게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 관심을 자연 세계, 지구, 우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주는 역동적 관계망으로 구성된 어떤 단일한 통합적 전체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어떤 부분도 전체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도 역시 우주와 관계를 벗어나서 이해가 될 수가 없겠죠. 코마컬리는 우주의 모든 측면에 위대한 법학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법학은 우주의 기능 방식을 규율하는 규칙 또는 원칙 자체라기보다는요. 거기에서 도출된 우주의 어떤 특징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진화할 때 어떤 뭐 세 가지 어떤 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분화,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 조직하는 힘, 그리고 어떤 친교, 이런 세 가지 특징. 그리고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변이 현상,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가능하니까요. 또 적소, 어떤 자기 창조, 그리고 자연 선택, 이런 역학 같은 것이 작용한다. 이런 것이 어떤 위대한 법학이라고 합니다. 지구법학은 자신의 기원인 위대한 법학에 부합하기 위해서 인간이 발전시킨 법철학으로서 어떤 위대한 법학의 한도 내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아무리 커져도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죠. 우주의 주요한 특질이 지구법학의 발전에 가지는 함의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써놨습니다. 첫 번째, 법학과 법의 궁극 원천은 인간권을 벗어나서 인간의 통제 너머로 이동 변화해야 한다. 즉 우주가 제1의 입법자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인간 법학은 당연히 더 크고 중요한 위대한 법학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 그것이 기속된다. 즉 인간 법학의 설계 한도가 된다. 지구 법학이나 어떤 위대한 법학이 인간 법학의 설계 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 크기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셋째, 인간의 법과 거버넌스 체계는 인간사회뿐 아니라 더 넓은 생명 공동체와 지구 자체의 건강과 통합성이 이바지하는 인간 행동을 증진하도록 설계돼야 된다. 전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넷째는 일률성을 부여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재평가하고 자기규제 시스템의 다양성, 다시 말해서 지구민주주의, 생명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마컬리너는 위대한 법학을 설명하면서 노자 도덕경의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야.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근원인 도는 스스로 어떤 자발성, 자연을 본받고 그로부터 연유한 천지인은 도와 이론론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를 인도하는 힘인 이 자발성은 태초의 빅뱅을 가능하게 했던 이 불덩어리를 불타게, 이 자발성이 태초의 불덩어리 빅뱅을 이끌어냈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신비로운 추진력,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불덩어리가 앞으로 존재하게 될 만물을 다 그 작은 씨앗 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찾는 과정은 사회가 진실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궁극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관한 우리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때 뭐 과거의 혁명적인 시기에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어떤 미래로 도약시켜서 어떤 이게 천재적인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달성하고자 한 것을 달성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개념화하고 상상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도움이 되죠. 근데 지나치게 이런 경향, 이런 접근법은 추상적 개념과 이론으로 지나치게 이제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복잡성, 사회의 실제 복잡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지양되어야 되고, 거버넌스를 생태적 방식으로 사고하는데 실제 적용 가능한 기초 이론은 물론이고 또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참여가 많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이 코마커리는 자신의 책에서 이제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양식이 있겠죠. 이게 이제 질서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비가역적이고 연계적인 변천 과정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또 신축적이기도 하고 순환적이기도 합니다. 시간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양식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요. 20세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질서 정연했던 우주 코스모스에서 발생하는 우주 코스모제네시스로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인간 의식이 시작된 이래 죽음과 재생, 어떤 순환 속에서 늘 소생하는 계절의 연속, 이것은 인간 사고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이와 같은 야생의 시간, 즉 인간 인식의 초기 양식, 어떤 순환 이런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역사 초창기 어떤 특정한 공간적 관점에서 우주를 인식했고, 시간은 영원히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 양식으로 움직인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절기, 즉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존하는 생명체 유전자는 영겁의 시간 속에서 특정한 지구 생명 공동체 일부로 공진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38억 년 된 거예요. 그래 결과물이고 자연세계의 기술이 다 축적되고 보존된 것입니다. 아주 그 미세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38억 년 진화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유전자 변형 기술 분야는 야생의 시간에 역으로 맞서 속도를 높이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바이오 산업 하죠.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 제어 및 물질 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 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지금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가공한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사유하고 독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리고 중요 거대 기업들은 수익을 극대화해서 유기체 세포 안에 새겨져 있는 지구 공동체에 축적된 경험을 사유화,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 변형 유기체가 의식적으로 설계되고 급조돼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토착 유기체하고 달리 살아남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특정 지구 공동체와 이렇게 공진화하면서 이렇게 다른 지구 공동체를 강화하는 어떤 능력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어떤 유기체가 이렇게 변형이 될 때 다른 지구 공동체와 이렇게 공진화하고 조화하지 못하면은 도태가 되고, 그거에 성공한 공생에 성공한 그 유기체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인간 유전자 변형 유기체는 이 개발자 또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지 지구 공동체의 통합성에 어떻게 기여할까 이렇게 설계가 되지는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이게 이제 방출이 돼서 유전자가 변형 생명체가 방출이 된다면 이것이 책임의식을 지닌 지구 시민이 될지 알 수가 없죠. 만에 하나 이제 그게 그렇게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행운이지. 그걸 당초에 그렇게 설계한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거버넌스 체계가 위대한 법학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때,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 안에서 지금 현존하는 생명체는 다 지금 타이밍에 맞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600만 전에 인류가 조상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때 가면 우리도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라는 이 타이밍이라는 시간관을 잃어버리면 이 거버넌스 체계가 이 위대한 법학과 일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토지는 지구의 일부죠. 그래서 인간과 토지의 관계는 지구 거버넌스와 지구 법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배적인 법체계 저변에는 개인의 인권 존중과 함께 인간이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한 자연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대 소유권 제도는 이제 근대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봉건적 제약을 폐지하며 성립됐는데 아시다시피 시민 하지만 지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배적인 법체계는 토지를 재화의 일종인 부동산, 즉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직접적,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한 절대적인 것으로 표방을 했고 이것이 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죠. 사유재산제의 기초를 확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미친 순기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소유권의 절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것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사건의 공공성이 강조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법률가들은 뭐 다 아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그러나 이제 이런 제한은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효용성,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공익으로 제한한다 이런 것이죠. 공익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지 그 땅 자체, 또 거기에 뭐 땅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유기체가 살고 있습니까? 땅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다른 유기체들의 권리, 또 그들을 보살필 법적 의무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익과 인간의 공익만 고려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토지 또는 땅과 지구가 성스러운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든 안 믿든 간에 땅이 인간 정신과 마음에 행사하는 힘을 부정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조국하지만 그 조국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다양한 인간 공동체의 세계관은 특수한 전통들이 자라났던 땅과의 고유한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시애틀 주장이라고 스카미시족 그 주장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부분은 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야생의 장소, 살아있는 공간인 땅에 속하고 어머니 지구의 한 부분인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토지 또는 땅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핵심적입니다. 사람과 공동체가 영원히 땅을 돌볼 성스러운 의무를 가진 수호자라는 이제 고대 관념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부활 변형하는 것이 지구법학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돌보고 수호하는 인간의 역할에는 인간과 땅 사이에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류의 친밀함은 진짜 사람, 리얼 피플이 필요하죠. 지금 많은 토지 소유자가 이 땅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원천적으로 결여된 법인이에요. 법인. 대부분 기업이나 법인들이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법인이 친밀함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지구 관계의 해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땅을 돌보는 일은 한 개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 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관계 내지 친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중과 균형은 이 관계의 중심이고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한 공개적으로 땅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관점에서 현재 주장 행사하는 권리보다는 땅과의 관계에서 갖는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 땅과 친밀하게 사는 인간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인간에 의한 간섭, 개입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이용 용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관계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가 농업구역 안에서 농지로 사용될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땅의 점유자가 농지로 쓰든 안 쓰든 땅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땅과의 적절한 관계를 방해하는 재산권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또 작동 가능한 대안을 그 자리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냐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성 지구는 공 모양의 어떤 균일한 실체, 뭐 멀리서 보면 공 모양의 동그란 구지만 균일한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통일성 안에 포착된 고도로 분화된 지역들의 지구 복합체로 제시가 됩니다. 이 지역들은 이제 각각 독특한 지질학적 형태, 또 기후 조건, 생명 형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매우 일관성 있는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 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이제 이런 것들을 생태 지역, 바이오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이오리전이 이제 좀 지질학에서는 조금 큰 개념으로 쓰는데 이거를 뭐 크게도 쓸 수 있고 작게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을 구성하는 생명 체계들은 각각 효과적인 방식으로 생존하기 위해 그 자체의 기능을 공동체 안에서 통합시켜야 합니다. 인간은 이런 생명 공동체 복합체 안에서 출현했고 생존했고 발전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으로부터 인류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래는 인간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용하고 성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착취적인 인간 중심주의에서 참여적인 생명 중심주의로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생태주의자들은 살아있는 실체와 시스템은 이제 더 작은 전체의 패턴에서부터 전체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사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모양이 이제 비슷하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죠. 한 부분이 각각의 차원에서까지 올라가면서 어떤 속성이 추가적으로 출현한다는 점에서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보다 크게 됩니다. 각 부분은 정합적인 하위 구조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제 또 전체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 공동체는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전체 시스템 안에 깃들어 있지만 또 저마다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모든 또 작은 공동체로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이제 이 이론 인간을 포함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공동체 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도 중요하고 이제 각각 단위, 개별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층위를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를 지지할지 또는 법 체계를 포함해 어떤 거버넌스 체계 구조를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이것을 이제 혼론홀라키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지배문화 법리로는 지역 공동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유전자원과 이제 그 자원의 사용과 연관된 전통 지식에 접근해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연 곁에서 살아나가는 이제 지역 공동체, 아주 모욕적인 의미로 원시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지역 공동체는 어떤 식물을 의료용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어떤 고유한 지식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속한 지구 공동체에 관한 친밀한 이제 지식을 발전 숙성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선진국 시장에서 상품화가 돼서 판매되는 이제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이 지식 보유자, 다시 말해서 이제 지역 공동체죠. 지구 공동체가 이거를 이 사람들은 재산이라고 규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으로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살거나 팔거나 하는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들은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침입을 했을 때 인디언들한테 땅을 원주민한테 팔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 땅을 어떻게 땅을 파냐, 이게 내 어머니인데 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에 따라 이 지식은 이제 상업거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지배 문화의 법리로는 개인과 기업 같은 법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지만 또 이제 집합적 권리나 단체 이런 콜렉티브한 이런 라이트는 인정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인정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유용성, 신규성, 비자명성 또는 이제 진보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같은 특허 부여 기준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변경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명 자체에 대한 특허, 그리고 자연 혼합물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특허, 뭐 온갖 기술을 다 뭐 이렇게 바꿀 때 특허, 저렇게 바꿀 때 특허, 이렇게 다 허용하도록 특허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 무역기구, 또 세계 지적재산권협회 이런 뭐 국제법적인 이제 도구나 조직을 이용해서 다른 세계, 나머지 세계에 이런 걸 여러분도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법을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프리카의 어떤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걸 결정하는 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먼 저기 다른 데에 있는 이런 의사결정자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법이 이제 변경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 구계자,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법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또 불법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이런 가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적인 법 체계는 그 정보를 재산의 형태로 변환해서 허용을 해요. 그러면 당초의 정보 사용자가 이제는 특허 보유자, 대부분 기업체죠. 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고요. 이러한 사례는 이제 의약품, 식품, 뭐 이런 농산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 뭐 이익 공유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뭐 잘 문외한입니다만 그래서 이 조항이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안정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지구법학적으로 해석해보자라고 이제 코마칼리논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이익 공유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외국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정부한테 다른 속한 공동체가 속한 정부에 주거나 아주 가끔 원주민한테 지불하는 것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이익과 관련해서 좀 지구법학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익 공유라고 하는데 돈 내지 기술의 교환에 중점을 주지 말고 이거 모든 관계된 사람과 그 자원을 얻는 지역 지구 공동체 간에 강한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이 무언지로 관심을 이동시켜 보자는 거예요. 어떤 식물의 치유 속성을 발견한 원주민 공동체가 있고 그 식물로부터 추출한 약의 제조에 관여한 인간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양쪽 다 자기들에게 생계 수단을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지구 공동체가 그러면 그 생계 수단을 마련해 준 지역 지구 공동체를 보존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격적 관계를 증진하는 형태로 이익 공유를 하자. 이게 이제 코마칼리논이 제안한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야생의 법, 뭐 지구의 법뿐만 아니라 야생의 법이 다 생소한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제가 그냥 제가 쓴 글 말미에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야생의 법, 지구법학, 위대한 법학 간의 관계를 회전놀이기구에 비교해서 설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회전놀이기구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면서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갈 듯이 그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그 긴장감에 좀 어린 시절에 막 오금이 저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회전놀이기구 중앙에 이제 어떤 이런 튼튼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있고 기둥 안에는 이제 뭐 모터 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요것들을 다 이렇게 세 줄들이 이제 연결을 의자와 중앙 기둥 사이로 이렇게 어떤 기구로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놀이기구 이게 전체 이 기둥 자체가 전체 놀이기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주 또는 자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영화 아바타 보셨죠? 거기 거대한 어머니 나무가 있는데 그거에 좀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터는 이제 모터 안에 이제 기둥, 즉 이게 이제 자연의 핵심 속성으로서 요게 이제 위대한 법학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것을 이렇게 각각에 연결해주는 이게 쇠줄이 이제 지구법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와 이 줄 전체는 이제 아주 오래된 지혜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라 이렇게 하고, 이 의자는 이제 천진, 각각의 때, 그리고 땅, 그리고 이제 생명 공동체, 이런 다양한 때와 땅에 맞는 다양한 생명 공동체, 즉 천진에 해당을 하는데, 의자 각자와 이 구성 각자에게는 이제 각각의 이렇게 자리와 역할이 다 주어져 있고, 이것들은 이제 야생의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각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놀이기구 이제 전체를 추동하는 모터의 추진력이 있어야 이게 돌지 않겠습니까? 추진력은 어디에서 오냐? 이 추진력은 놀이기구 이제 맨 바깥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진화의 첨단에 있는 이 공동체, 자연 지구 공동체들인데요. 이 첨단에 있는 의자 구성원들 안에 이제 각각 매제해 있는 거다. 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놀이기구를 구성하는 의자들 각각, 그리고 구성원들 각각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모아지고, 이것들이 다 이 안에서 순환하면서 모터 추진력이 생기는데,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보다 더 크게 된다. 이게 모터의 추진력이 이제 서서히 놀이기구를 회전시키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 바닥에 놓여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의자가 점점 이렇게 둥둥 떠오릅니다.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거의 바닥과 여기 수평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줄이 의자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의자는 이렇게 원이 돌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둥과 의자를 이어주는 든든한 줄이 이제 안전한 구심력, 이게 구심력이겠죠. 잡아주는 게 구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그냥 아주 일천한 과학 지식으로 이게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한 건데요. 이 추진력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힘이겠죠. 돌아가니까. 구심력도 실제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이게 잡아당기죠. 네? 근데 원심력이라는 것은 이게 화전하는 좌표계에서 관찰되는 관성이에요. 이게 이 원심력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힘이 아니고요. 관성에 불과합니다. 원심력은 회전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심력과 맞닿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관찰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다른 관성력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더 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겠죠. 위대한 법학의 추진력과 지구법학의 구심력은 실체지만 첨단 기술 문명 신화의 관성력,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산업 문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살 거야 하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이 관성력, 즉 원심력은 가상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기둥과 의자 사이에 이 줄이, 만약에 우리가 지구법학, 우리를 이어주는 이거를 끊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몸과 의자가 가상에 의해서 공중으로 처음에는 기분 좋게 둥 떠오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추락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에 관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이제 좀 원리에 관한 내용이어서 다분히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데, 사례가 지난번에 정혜진 변호사님이 이제 좀 소개한 그런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송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과거의 것들에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씩 있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사례를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만이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자연은 권리의 객체에 불과하다는 전통적 법이론을 벗어나서 자연의 본질적 가치, 인간과 자연의 친교 관계에 주목한다면 인간 상호 간의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가 있는데 이제 자연의 권리 또는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건데 크리스토퍼 스톤이 이제 1972년에 아무도 당사자 적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논문을 통해서 자연물 또는 자연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박태영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그냥 이분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이론을 내가 연구해야지 이렇게 연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주장은 연방 대법원의 시에라 클럽 대 머튼 판결의 소수 의견에 그 더글라스 판사의 소수 의견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이고요. 이 자연의 권리 소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는데 사실 스톤은 이 소송의 마지막 판결 직전에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자 이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더글라스 대법관이 이 논문을 인용해서 소수 의견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책으로 됐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이분이 그냥 추상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송인데 이제 유명한 천성상 도롱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항고심 계속 중에 도롱뇽의 친구들의 대표자인 지율수님이 이제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소송 결과는 자연물이나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현행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천성상 이론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깨진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떤 기회에 이 고등법원 결정문을 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이 결정문 이제 주를 다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결정문의 주 12를 제가 지금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이 12를 통해서 물론 뭐 이 결정문 내용이 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자연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다면 미국 같은 객관 소송에 가까운 시민 소송 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청인들의 주장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상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론으로서는 타당한 주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반대 해석할 수 있죠. 그 환경권에 관한 헌법 35조 1항 해석, 또 환경이익의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수행한도론, 환경영향평가 및 그 승인 처분의 하자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보여준 어떤 대법원의 보수적인 입장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인용되기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롱뇽을 신청인으로 내세운 것은 다분히 뭐 사회적 반향을 염두에 둔 환경운동 차원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어쨌든 신청인들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 등에서 시작된 자연 자체가 당사자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역시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좀 다른 조그만 글을 하나 쓰느라고 이걸 찾아본 건데요. 이거 볼 때 도롱뇽 사건 보니까 이게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직접 쓴 논문들이 이제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외국 이론 사례 갖다가 이제 논문 쓰고 이렇게 주장의 근거를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소송을 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논문이 이 사전에 쓴 건지 사후에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크리스토퍼 스톤에 의해서 보듯이 이런 식의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건들에서 보듯이 반드시 승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도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진일보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과 거버넌스 체계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도를 할지는 좀 더 이제 숙고해야 되겠지만 앞에 설명한 사례들처럼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강연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좀 봐주시. 여기 채팅 아, 가운 보이시나요? 좀 채팅. 어디를 네, 혹시 다른 수강생분들도 질문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겁니다. 네. 공유를 예. 네, 제 질문이고요. 예. 질문 자체는 긴데 마지막 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제가 읽고 갈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길 중 첫 번째 첨단 기술 문명으로 하여금 환경 파괴 문제와 멸종 문제 해결의 경우 과학 기술에 대한 인간의 거대한 신뢰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지구법학은 인간의 발전주의적 세계관을 깨뜨리는 데 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 세계관을 자연 우주로 확장하는 데 이전에 어떤 이성 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류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인신론적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런 그 인신론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해가 이제 2015년인데요. 이런 전환에서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파리 그 기후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를 했는데 그 회칙을 발표한 목적 자체가 마치 크리스토퍼 스톤이 그 재판을 앞두고 판결을 앞두고 평결을 앞두고 논문을 썼던 것처럼 그 파리 협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회칙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유엔에서 또 SDGs를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굉장히 획기적인 한 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가 나타나서 또 특히 그 미래 세대들이 그 청소년들이 우리 그 자기들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원헬스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제 건강해서는 안 되겠다. 인간의 건강을 유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지구 자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이런 인신론적인 전환이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인류세의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일부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이야기이고요. 실제로는 인류세 과학이 지금 인식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론적인 전환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두 번째는 도롱뇽소송처럼 올빼미나 부엉이 돌고래 등이 원고가 소송이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전된 판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새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서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자연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의 그 소송법 이론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그 올리버 스톤의 그 1972년도 그 시기 이후로 이런 상당히 이제 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특히 이제 미국의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 소송이 있고 그 멸종위기종 소송을 할 때 이제 그 자연 그 동물 자체와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단체가 같이 이렇게 원고가 돼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대개는 당사자적 문제를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여기 같은 환경 단체는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게 넘어갔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충 넘어간 것이죠. 대충 넘어간 것이지 정면으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다고 볼 만한 그런 판례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대충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시하는 판례가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나가다가 좀 후퇴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법 체계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지금 그런 소송을 한다면은 도롱뇽 소송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롱뇽 소송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뭐 두루미를 뭐 여러 가지 했던 실제 소송들이 뭐 있었던 걸로 저는 뭐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소송 형태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좀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안 되는구나, 실망하고 이게 되겠나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무익한 노력이 아니다라는 서로 그런 확신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모여서 반은 공부하고 반은 놀고 이제 그런 걸 저희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더 보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도롱뇽 소송의 논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설악산에서 식하는 멸종 위기종인 사냥을 원고로 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당연히 각하됐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으나 소송비용 문제로 상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소송비용 관련 법원 결정을 받았네요. 예,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영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배영근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뭐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여성들이 이 권리가 발전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식민 시대 때 영국에서 노예 약간 흑인들이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재판도 있었다고 해요. 영국의 법원은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아주 부끄러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원의 판단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소송 비용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한동안 저거 했던 게 이제 트러스트였어요. 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채팅창에서 나오지 않아서요. 마지막 강의까지 이제 잘 마쳤습니다. 네, 교수님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변호사분들께서는 이번 달 중에 전문 연수 시간이 입력이 될 예정이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참가자분들이 지구법 강좌를 신청해 주시고 또 수강해 주셔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희망이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